김서연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시작되었다.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은 집안의 서늘한 공기를 드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고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남편 박태준을 위해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갓 내린 커피 향과 바삭하게 구운 토스트 냄새가 공간을 채웠지만 부부 사이에는 어떤 온기도 흐르지 않았다. 신문을 넘기는 박태준의 손길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오늘 오후에 김유원 사모님과 약속이 있는 거 잊지 않았겠지. 당신이 입고 나갈 옷은 미리 준비해두라고 김 비서에게 말해뒀어. 당신 안목은 가끔 나를 불안하게 만드니까. 박태준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통제력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그저 알았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의견이나 감정은 이 집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유능한 사업가 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배우일 뿐이었다.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선 뒤에야 서연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거대한 집안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잠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마치 값비싼 박제처럼 멈춰져 있었다.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탈출구는 일주일에 3번 가는 테니스 클럽이었다. 최고급 외제차의 운전대를 잡고 클럽으로 향하는 길은 그녀가 유일하게 혼자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완벽한 자유는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박태준의 아내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다. 클럽 사람들은 그녀를 김서연이 아닌 사모님으로 불렀다. 그들은 그녀의 값비싼 운동복과 장비를 부러워했지만 그녀의 공허한 눈빛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코트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은 우아하고 흠잡을 데 없었다. 자세는 교과서처럼 정확했고 스윙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하지만 그녀가 치는 공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공은 그저 네트를 넘어 상대방 코트에 무기력하게 떨어질 뿐 그 안에는 어떤 의지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형식을 갖추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 그날도 서연은 기계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상대방 코트의 여성은 그녀의 친구이자 클럽의 다른 회원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무기력한 공을 쉽게 받아치며 수다를 떨었다. 사모님, 어제 백화점 신상 들어온 거 보셨어요. 정말 예쁘던데 회장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공을 넘겼다. 그녀의 삶은 그런 식이었다. 명품 사교 모임, 그리고 남편의 성공을 위한 내조. 테니스는 그 지루한 일상의 반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신체 활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땀을 흘리는 동안에는 적어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하지만 운동이 끝나면 다시 숨막히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공이 네트에 걸리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라켓에 기댔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클럽 매니저가 낯선 남자와 함께 코트로 다가왔다.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가 건강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어서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회원님들께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클럽을 맡게 된 강지훈 코치입니다. 국내외에서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지도 경력도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매니저의 소개에 회원들이 잠시 운동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 젊은 여성 회원들은 노골적인 호기심을 드러냈다. 강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시선이 코트 위를 천천히 훑다가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이들이 그녀의 겉모습과 배경을 볼 때 그의 눈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강지훈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코트 한쪽에 서서 회원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코트 위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새로운 코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을 쳤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들의 화려한 스매시나 강한 서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종종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전처럼 감정 없는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완벽한 자세하지만 영혼이 없는 스윙. 그녀가 친 공이 다시 한번 힘없이 네트 앞에 떨어지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을 오직 강지훈만이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폼 속에 숨겨진 미세한 불균형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심리적인 불안정함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경기가 끝나고 잠시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강지훈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다른 코치들처럼 살갑게 말을 걸거나 불필요한 칭찬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옆에 서서 코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백스윙을 할 때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리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 말은 단순한 기술적 지적이 아니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무도 심지어 그녀 자신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본 한마디였다. 그녀는 놀라움에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코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라켓을 편하게 놓아주지 않으면 공은 절대로 멀리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른 회원을 지도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리고 있는 사람. 그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 사교계의 지인들, 클럽 회원들. 그들은 모두 박태준의 아내라는 껍데기를 보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난 이 남자는 단 몇 분 만에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충격인 동시에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평소와 다른 감정에 휩싸였다. 강지훈의 목소리와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했다. 그것은 단순한 테니스 레슨이 아니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내면의 문을 누군가 처음으로 두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박태준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M&A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 역시 내가 나서니 안 되는 일이 없지. 당신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내 덕분에 당신이 이런 호사를 누리는 거란 것만 알면 돼. 그는 와인잔을 든 채 거실에 걸린 거대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서연은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채 박태준의 옆에서 인형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켓을 편하게 놓아주지 않으면 공은 절대로 멀리 날아갈 수 없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깨를 매만졌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그 무게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조용한 침실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천장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 하나가 켜진 것 같았다. 강지훈이라는 낯선 남자가 던진 단 몇 마디가 만들어낸 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라는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도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동심원으로 시작된 파문이 점점 더 크게 번져나가며 그녀의 존재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이 주어진 운명이라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 즉 그녀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다음 레슨 날까지의 이틀은 서연에게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사교 모임에 나갔지만 마음은 계속 딴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스윙 자세를 여러 번 고쳐보았다. 어깨에 힘을 빼고 라켓을 자연스럽게 쥐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테니스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삶이 매 순간이 남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강지우는 단순히 그녀의 테니스 자세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의 자세를 본 것이었다. 다시 클럽 코트에 섰을 때 서연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때우기 위해 혹은 사교를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배우고 변화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강지훈이 코트에 나타나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시선으로 쫓았다. 그는 다른 회원들을 차례로 지도하면서도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던졌다. 그의 지도 방식에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다. 그는 각 개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테니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지휘자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몇 개의 공을 던져주며 말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을 맞춰서 네트 너머로 보낸다는 느낌으로만 쳐보세요. 점수를 내려고도 멋진 폼을 만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서연은 그의 말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머릿속을 비우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오직 날아오는 공에만 집중했다. 처음 몇 개의 공은 빗나가거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의 라켓의 공이 퍽 하고 경쾌하게 맞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 순간 그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다. 공은 그녀의 의지를 싣고 빠르고 강하게 날아가 상대편 코트 구석에 정확히 꽂혔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쳐보는 영혼이 담긴 샷이었다. 그녀는 놀라서 자신의 라켓을 내려다보았다. 강지훈이 그런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는군요. 층2 그날의 레슨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김서연의 자세나 스윙에 기술적인 측면만을 교정하지 않았다. 그는 코트 위에 여러 개의 콘을 세우고 그녀에게 복잡한 패턴의 드릴을 지시했다. 그것은 단순히 공을 받아치는 훈련이 아니었다. 다음 공이 어디로 올지, 상대방의 움직임을 어떻게 유도할지, 그리고 코트 전체의 공간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마치 체스와 같은 고도의 전략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몸이 머리를 따라가지 못했다. 박태준의 아내로 살아온 지난 10여 년간 그녀는 자신의 본능과 판단력을 억누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삶에 길들여진 그녀에게 능동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낯선 일이었다. 생각해요, 김서연 씨. 그냥 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잠재력을 일깨우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라켓은 당신 생각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코트를 읽어야 라켓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테니스 코트 안에서의 조언이었지만 서연의 가슴에는 훨씬 더 큰 의미로 와닿았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춘 것이. 남편이 정해준 스케줄, 남편이 골라준 옷, 남편이 원하는 대답. 그녀의 삶은 온통 타인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지시를 따르는 데는 능숙했지만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은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녀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편린이 남아 있었다. 결혼 전 그녀는 촉망받는 금융 분석가였다. 복잡한 시장의 흐름을 읽고 데이터의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그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는 결혼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강지훈의 훈련은 마치 그 잠든 거인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았다. 드릴이 반복될수록 서연의 몸은 서서히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날아오는 공의 속도와 각도뿐만 아니라 강지훈의 미세한 어깨 움직임과 시선의 방향까지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빠르게 계산되었고 몸은 가장 최적의 위치를 향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강지훈이 네트 가까이로 짧게 떨어지는 드롭샷을 날린 후 재빠르게 뒤로 물러서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하며 겨우 공을 넘기기에 급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전력으로 달려가 낮은 자세로 공을 퍼 올리는 동시에 강지훈의 위치와 코트의 빈 공간을 정확히 계산했다. 그녀는 공을 강하게 치는 대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각도로 공을 비틀어 쳤다.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강지훈의 역동작을 완벽하게 파고들었고 베이스라인 구석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정적, 코트 위에는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 자신도 놀라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만들어낸 궤적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움직이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공이 떨어진 지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탄이 서려 있었다. 그는 라켓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방금 그 샷은 단순한 테니스 선수의 샷이 아니었습니다. 코트 전체의 변수를 읽고 다음 수를 예측한 뛰어난 분석가의 샷이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분석가. 까맣게 잊고 살았던, 아니 스스로 지워버렸던 그녀의 옛 이름이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사모님이라는 말만 들어왔다. 그녀의 지성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남편의 지위가 부여한 역할로만 존재했다. 그런데 강지훈은 그녀의 스윙 한 번에서 과거의 그녀를 진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해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를 되찾은 듯한 영혼을 울리는 인정이었다. 레슨이 끝난 후에도 서연은 한동안 클럽 라운지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방금 전의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벅찬 감정이 차올랐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자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희미한 희망이었다. 주변에서는 다른 회원들의 시끄러운 수다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나온 명품 가방 이야기, 자식들의 과외 선생 이야기, 다가오는 사교 파티 이야기. 예전에는 무감각하게 듣고 있던 그 대화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고 의미 없게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세계에 온전히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 훨씬 더 치열하고
생동감 넘치는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조금 들뜬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기쁨을 남편과 나누고 싶었다. 박태준이 퇴근하고 식탁에 앉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테니스 클럽에서 코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제법 전략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래, 당신의 귀여운 취미 생활이 좀 늘었나 보군. 스티커라도 하나 받아왔나?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곧바로 화제를 돌렸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일 저녁 VVIP 만찬에 당신도 참석해야 해. 내가 시킨 드레스는 도착했겠지.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미소나 짓고 앉아있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야. 순간 서연의 가슴에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박히는 듯했다. 강지훈이 주었던 따뜻한 인정과 남편이 던진 싸늘한 경멸. 그 둘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커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그녀가 오늘 코트 위에서 느꼈던 작은 성취감과 자부심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하찮은 놀이로 전락해버렸다. 그녀가 느꼈던 기쁨, 그녀의 노력, 그녀의 재능.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안에서 음식이 모래처럼 씹혔다. 식사가 끝나고 서재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그저 잘 관리된 트로피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결코 그녀를 한 명의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름 모를 새로운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남편의 무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체념했다면 오늘은 달랐다. 강지훈의 인정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한 줄기 빛을 본 것과 같았다. 한 번 빛을 본 이상 다시는 이전의 어둠 속에서 만족하며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값비싼 옷과 가방들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지나쳐 구석에 세워둔 자신의 테니스 라켓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그립의 감촉이 손안에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잊혀진 자아였고 되찾아야 할 무기였으며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결심의 불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를 덮고 있던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 위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김서연의 테니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경지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 없이 공을 받아넘기는 인형이 아니었다. 코트 위에 선 그녀는 냉철한 분석가이자 지휘관이었다. 라켓은 그녀의 손에 들린 예리한 메스였고 코트는 그녀가 분석하고 해부해야 할 거대한 데이터판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서브를 넣을 때의 미세한 습관 백핸드, 스트로크 시에 무게중심 이동 지쳤을 때 나오는 작은 버릇들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승리를 위한 변수로 활용되었다. 그녀의 플레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정교하고 효율적이었다.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정확히 공을 꽂아 넣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물론 강지훈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분석 능력을 시험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주며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의도를 번번이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마치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다. 한 번의 랠리가 끝난 후 숨을 고르던 강지훈이 네트 너머의 그녀를 향해 감탄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내 서비스 라인을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이번 세트에서 처음 시도한 패턴이었는데.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코치님은 듀스코트에서 2번 연속 와이드로 서브를 넣은 뒤에는 반드시 중앙을 공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잃은 직후에는 평소보다 공이 회전율을 높이죠. 방금 전 랠리가 바로 그 조건에 해당했어요. 그녀의 대답은 명료하고 논리적이었다. 그곳에는 어떤 감정이나 추측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순수한 분석만이 존재했다. 강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선수들을 지도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지성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공을 잘 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기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깨운 것은 그저 잠자던 재능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가공할 만한 지성의 괴물이었다. 이 지성이 테니스 코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코트 위에서 되찾은 자신감은 그녀의 일상에도 미세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박태준의 그림자 뒤에 숨어 지내는 무기력한 아내가 아니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상 통화, 그의 일정, 그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분석해야 할 데이터 포인트가 되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위험을 감지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분석가의 본능.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박태준은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앞두고 몹시 신경질적인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서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하다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급하게 집을 나섰다. 평소에 그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겼고 아내가 그곳의 물건에 손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떠나기 전 그는 현관에서 그녀에게 쏘아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 서재에는 들어가지 마.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서류들도 아니니 괜히 만져서 순서만 흐트리지 말고. 그의 그 오만한 한마디가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파헤칠 능력이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서연은 유령처럼 조용히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이 가늘게 떨렸지만 두려움보다는 차가운 지적 흥분이 더 컸다. 그녀는 박태준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극비배가 프로젝트, 위에가 프로젝트 인수합병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처음에는 낯선 전문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뇌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무서운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 자산평가 보고서. 그것들은 그녀가 한때 매일같이 다루던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언어였다. 그녀는 단순한 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행간의 의미를 읽고 숫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간파하는 전문가였다. 보고서는 표면적으로 완벽해 보였다. 베가 프로젝트라는 신생 바이오 기업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장밋빛 미래 전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눈은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연구개발비 실체가 불분명한 자회사들 간의 내부 거래, 그리고 결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기록. 그녀의 손가락이 재무제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자산으로 계상된 특허권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높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M&A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박태주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은 뒤 회사를 공중분해시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분석을 마친 서연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사업을 넘어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명백한 범죄였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누려온 부와 명예가 바로 이런 더러운 돈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꼈다. 코트 위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 때 느꼈던 지적인 희열과는 차원이 다른 차갑고 어두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그녀가 마주한 상대는 테니스 선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남편이자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범죄자였다. 그녀는 서류를 원래 있던 그대로 각도 하나 틀리지 않게 완벽히 정리해 두었다. 박태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해야 했다. 그녀가 그의 손안에 있는 무지하고 순종적인 아내라고 계속 믿게 만들어야 했다. 서연은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분석한 데이터들이 소용돌이치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것은 더 이상 지루한 결혼 생활로부터의 탈출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분석 능력, 그녀의 전략적 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거대한 악과 맞서기 위한 무기가 되어야 했다. 테니스 코트 위에서 시작된 작은 반란은 이제 그녀의 삶 전체를 건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비밀스러운 조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변화는 미세했지만 박태준처럼 예민하고 통제욕이 강한 남자가 알아채지 못할 리 없었다. 아내 김소연에게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기류가 느껴졌다. 늘 순종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그녀의 행동 방향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거나 무의미한 TV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죽이던 그녀가 이제는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다. 남편의 눈을 피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늘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그녀의 휴대폰에는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울 때조차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박태주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지루한 중년 여성의 일시적인 변덕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심기 깊은 곳에서 불쾌하고 거슬리는 감정이 씨앗처럼 싹트고 있었다. 그의 의심이 구체적인 형상을 띠기 시작한 것은 그가 변덕스럽게 테니스 클럽을 깜짝 방문했을 때였다. 아내의 소소한 취미 생활을 격려하는 자상한 남편을 연기하기 위함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염탐이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의 심기를 뒤틀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코트 위의 서연은 그가 알던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모든 움직임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신경을 긁은 것은 그녀와 새로운 코치 사이에서 흐르는 묘한 기류였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다. 휴식 시간에 둘이 나누는 대화는 진지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박태주는 그 지적인 교감을 알 리 없었다. 그의 저급한 질투심은
그것을 남녀 사이의 부정한 밀회로 오역했다. 감히 자신의 소유물에 다른 남자가 손을 대려 한다는 생각에 그의 속에서 역겨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주는 서연이 애써 차린 저녁 식사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와인잔만 기울였다. 그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요즘 당신 테니스 실력이 아주 일취월장했다더군. 그 젊은 코치가 아주 용한가 봐.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질투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좋은 코치님이에요. 덕분에 운동에 다시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그녀의 차분한 반응은 오히려 박태준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그는 아내가 변명하거나 당황하며 자신에게 매달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와인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안 들려. 재벌 사모님이 젊은 논팽이 같은 코치놈이랑 희희낙낙하며 땀 흘리는 꼴이 보기 좋다고 하겠어. 당신 신분에 맞는 품위를 지켜. 그깟 공놀이에 정신 팔려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는 사회적 체면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들먹이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협박과 조롱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활동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 행동이 품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에 신경 쓰며 제 유일한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품위 없는 행동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박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아내가 감히 자신에게 논리적으로 맞서는 상황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심리적 압박이 통하지 않자 그는 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제를 시도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연이 클럽에 가기 위해 나서자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어제 말했을 텐데 오늘부터 그 테니스 클럽 금지야. 서연이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하자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자동차 키를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내 말이 우습게 들리나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내 허락 없이는 당신 이 집 문턱 하나 넘을 수 없어.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내를 값비싼 새장 안에 가두면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박태준의 어리석은 행동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그의 강압적인 통제는 서연을 좌절시키는 대신 그녀의 분노와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불행한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건 생존 투쟁이었다. 남편의 감시는 그녀의 비밀 조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아마추어 분석가가 아니었다. 적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노련한 첩보원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박태준의 감시를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운전기사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백화점이나 미용실 같은 예상 가능한 장소만을 방문하며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백화점의 복잡한 비상계단을 이용하거나
미용실의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시기였다. 그렇게 확보한 단 몇십 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베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필요한 곳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어느 날 오후 운전기사의 감시를 성공적으로 따돌리고 도서관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찾아낸 뒤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다시 그의 채 올라탄 서연은 차창 밖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태준은 그녀를 새장 속에 가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몰랐다. 새는 이미 새장의 허점을 파악했고 언제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오만한 통제는 오히려 그녀에게 더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다. 층5와 박태준의 감시망은 날이 갈수록 옥죄어 왔다. 김서연은 교묘하게 운전기사의 눈을 피하며 정보를 수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녀는 내부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고립된 존재이기도 했다. 외부의 조력 없이는 이 거대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도 박태준이라는 괴물에게서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아군이 절실했다.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훈. 하지만 그를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그는 그저 테니스 코치일 뿐이었다. 이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겁을 먹고 돌아서 버린다면, 혹은 더 나쁘게 박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려버린다면 그녀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그녀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코트 위에서 보았던 그의 깊은 눈빛,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던 통찰력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그에게 걸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파멸을 기다리느니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모든 것을 거는 편이 나았다. 그와의 접선은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했다. 그녀는 남편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운전기사의 감시를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골 헤어 살롱을 예약했다. 그 살롱은 복잡한 대형 쇼핑몰 내에 위치해 있었고 여러 개의 출입구와 비상구가 얽혀 있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머리를 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걸릴 테니 차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의 경계심을 풀었다. 살롱에 들어간 그녀는 VIP 룸으로 안내받은 뒤 직원에게 잠시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후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약속 장소인 쇼핑몰 반대편 끝에 있는 낡은 서점으로 향했다. 강지훈은 인문학 서적 코너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미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스트링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으니 지정된 장소로 와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였다. 그는 메시지의 비정상적인 형식과 긴급함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책에서 눈을 떼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코트 위에서처럼 차분했지만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어요.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강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그녀를 따라 서점 내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구석자리에 앉자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늘어놓으며 감정에 호소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가라는 사실을 전제로 마치 기업 브리핑을 하듯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베가 프로젝트의 재무제표에서 발견한 조작의 흔적들, 유령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정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 박태준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현재 어떤 감시를 받고 있으며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것이 제가 알아낸 사실들이에요. 저는 이 범죄를 막고 싶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에요. 코치님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위험한 일이니까요. 강지우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아 속을 알 수 없었다. 서연의 설명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입에서 나올 대답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김서연 씨가 분석한 자료들 굉장히 날카롭군요.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연을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온화한 테니스 코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과거의 상처와 날카로운 정의감이 뒤섞인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사실 저는 테니스 코치가 되기 전에 시사 주간지에서 일하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몇 년 전 거물급 정치인의 비자금 스캔들을 터뜨렸던 장본인이었다. 그의 보도로 인해 그 정치인은 몰락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권력의 추악한 보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가족들이 협박을 당하고 동료들이 위험에 처처했으며 결국 그는 기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한 테니스 코치로 숨어 지내게 된 것이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괴물과 싸우다가 저 자신도 모든 것을 잃었죠.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에 엮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향했다. 김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도망쳐왔던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는군요. 당신의 남편 같은 괴물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짓밟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괴물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도요. 강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부탁이나 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저 괴물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전에 막아야 하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구원자나 연인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전략적 동맹이 될 겁니다. 당신의 분석력과 내부 정보 그리고 나의 경험과 외부 네트워크를 합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만 존재할 겁니다. 그의 그 명확함이 오히려 서연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냉철한 동지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바라던 바예요.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코치와 회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의기투합한 두 명의 전략가가 되었다. 그들은 즉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안전한 연락 방법, 정보 공유 방식, 그리고 박태준의 약점을 파고들 구체적인 전략들. 짧은 만남이 끝나고 헤어지기 직전 그들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뜨거운 악수가 아니었다. 함께 전쟁터로 나서는 동료의 굳건하고 차가운 결의가 담긴 악수였다.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동맹은
그렇게 조용히 결성되었다. 김서연과 강지훈의 연합작전은 마치 정교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감옥 안에서 눈과 귀가 되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의 통화 기록,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가 무심코 흘리는 혼잣말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그 정보들을 그들만이 아는 암호로 바꾸어 강지훈에게 전송했다. 예를 들어 오늘 드롭샷이 유난히 네트에 많이 걸렸어요 라는 메시지는 베가 프로젝트 관련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였다. 테니스 용어들은 그들의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바깥 세상에서 강지훈은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보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 기자 시절의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는 기업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의심스러운 회사들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실체를 확인했다. 서연이 찍어 보낸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두 사람의 협업은 완벽했다. 서연이 내부에서 던져주는 작은 실마리를 강지훈이 외부에서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해 나갔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수사망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박태준의 제국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박태준의 여러 서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그것은 특정 프로젝트명도 회사명도 아니었다. 마치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여러 문서의 각주나 메모에 희미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분석가의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것이 바로 핵심 열쇠라고. 그녀는 즉시 이 정보를 강지훈에게 전달했다. 강지훈은 며칠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프로메테우스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것은 스위스에 서버를 둔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비밀 클라우드 서버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서버는 박태준이 조종하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베가 프로젝트는 대중과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에 불과했다. 진짜 돈과 비밀은 모두 이 프로메테우스 서버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곳에 박태준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비밀 장부가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접속해야만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박태준의 서재에 있는 메인 컴퓨터뿐이라는 점이었다. 그 컴퓨터는 복잡한 비밀번호와 지문인식, 홍채인식까지 동원된 3중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뚫고 들어갈 기회는 단 한 번뿐일 터였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서연은 위험천만한 도박을 계획해야만 했다. 그녀는 박태준을 예측 가능한 시간 동안 최대한 멀리 집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 며칠간 그의 일정을 분석하던 그녀는 그가 곧 참석할 지방의 한 골프 모임에 주목했다. 왕복에만 최소 5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녀는 일부러 그날 아침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그의 자존심을 한껏 부추겼다. 당신이 없으면 아무도 그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카리스마는 독보적이잖아요. 그녀의 교묘한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박태준은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다. 작전에 막이 올랐다. 박태준이 떠나고 운전기사는 차고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미리 가사 도우미에게 휴가를 준 상태였다. 거대한 저택 안에는 오직 그녀 혼자였다. 온 집안을 감싼 정적이 그녀의 심장 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의 문을 열었다. 귀 속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에서 강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해커 출신의 옛 정보원을 통해 박태준 컴퓨터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방법을 알아낸 상태였다. 우선 지문 인식기 센서 위에 얇은 투명 테이프를 붙이세요.
미세한 잔류 지문을 증폭시키는 원리입니다. 서연은 그의 지시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땀방울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차례. 그녀는 박태준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의 생일, 결혼기념일, 첫사랑의 이름. 그러나 그런 감성적인 것들은 답이 아닐 터였다. 박태준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I am the king one이라는 그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조합을 입력했다. 액세스 승인이라는 녹색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컴퓨터에 접속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상상 이상이었다. 프로메테스 폴더 안에는 장부, The Ledger라는 이름의 거대한 암호화 파일이 있었다. 강지훈이 알려준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화면 위로 박태준의 추악한 범죄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의 목록과 날짜 배가 프로젝트의 주가 조작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두 빼돌린 뒤 회사를 청산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까지 그의 모든 범죄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완벽한 범죄 일지였다. 박태준의 치명적인 오만함이 스스로를 올가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듯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정리해두었던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 거대한 파일을 외장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표시된 다운로드 진행률 막대가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보다 박태준이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다운로드는 98%에서 멈춰 있었다. 거의 다 됐어요. 10초만 더. 이어폰 너머로 강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99%, 100%, 복사 완료. 그녀는 번개 같은 속도로 USB를 뽑고 컴퓨터의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한 뒤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잡지를 펼쳐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미동도 없이 잡지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나 탈출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의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매년 가을 서연이 다니는 VVIP 테니스 클럽에서는 연례 토너먼트가 열렸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회원들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교의 장이었다. 박태준에게 이 토너먼트는 자신의 성공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무대였다. 그는 올해도 어김없이 클럽의 디펜딩 챔피언이자 공격적인 플레이로 유명한 젊은 선수 한채린을 공개적으로 후원했다. 최고급 라켓과 의류를 선물하고 언론에 그녀의 우승을 자신하는 인터뷰를 흘렸다. 아내인 서연의 대회 참가는 그에게 그저 구색 맞추기 박태준의 아내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괜히 힘 빼지 말고 예선이나 통과해서 체면 칠해나 해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올해의 토너먼트가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회는 이변의 연속이었다. 예선전부터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클럽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예전에 모두가 알던 힘없이 공을 넘기기만 하던 사모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코트 위의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전략가였다. 그녀는 상대를 힘으로 압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상대의 머리 위에서 경기를 지배했다. 그녀는 마치 컴퓨터처럼 상대방의 모든 습관과 약점을 분석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플레이는 마치 그녀의 비밀 수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상대의 화려한 공격 박태준의 겉모습을 끈질기게 수비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정적인 약점 회계장부의 허점을 발견하면 단 한 번의 정교한 공격으로 경기를 끝내버렸다.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에 클럽 회원들은 경악했다. 한때 그녀를 무시하고 동정하던 시선들은 이제 경외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관중석 한편에서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그는 코치로서 조언을 외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코트 위에서 펼치는 이 싸움이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의 서막임을 이해하는 유일한 관객이었다. 서연이 연승을 거듭하며 준결승에 이어 결승까지 진출하자 박태준의 여유는 초조함은 노골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이 후원하는 강력한 챔피언 한채린이 감히 자신의 쓸모없는 아내와 결승에서 맞붙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씻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결승전 전날 밤 그는 서재에서 서연을 불러들였다. 그는 살기등등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명령했다. 내일 경기 당장 기권해.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든 알아서 해. 만약 코트에 서더라도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추한 꼴 보이지 마. 넌 박태준의 아내야.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얌전히 줘. 알겠어. 그의 협박은 오히려 서연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없애주었다. 내일의 결승전은 이제 단순한 테니스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건 대리전쟁이었다. 결승전 당일 코트 주변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클럽의 모든 회원들이 이 예상치 못한 대결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박태준은 VIP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얼음 같은 표정으로 코트를 노려보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한채린은 박태준처럼 강력하고 공격적이었다. 그녀는 맹수처럼 서연을 몰아붙였다. 강력한 서브와 스매시가 쉴 새 없이 서연의 코트에 내리꽂혔다. 첫 세트 내내 서연은 방어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겨우 공을 받아 넘기기만 할 뿐 어떤 공격도 시도하지 않았다. 결국 첫 세트는 한채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 모습을 본 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내가 마침내 자신의 명령에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관중석의 강지훈은 알고 있었다. 서연은 지금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의 모든 공격 패턴과 힘의 분배 심리 상태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었다.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되자 코트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서연의 플레이 스타일이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비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방역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채린의 약점인 백핸드 쪽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그녀가 조급해하는 타이밍에 맞춰 네트 앞에 짧은 드롭샷을 떨어뜨렸다. 한채린은 강력했지만 단조로웠다. 서연은 그런 그녀를 코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계속해서 달리게 만들며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고갈시켰다. 서연이 따내는 모든 포인트는 한채린뿐만 아니라 VIP석의 박태준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타격이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변해갔다. 서연의 플레이는 그녀의 거대한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초반에 맹공을 견뎌내고
상대를 완벽하게 분석한 뒤 시스템적으로 무너뜨린다. 결국 두 번째 세트는 서연이 가져가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관중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마지막 세트는 피 말리는 접전의 연속이었다. 스코어는 듀스를 거듭하며 누구도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마침내 서연에게 매치 포인트의 기회가 찾아왔다. 관중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채린이 훈센의 힘을 다해 서브를 넣었고 길고 치열한 랠리가 시작되었다. 공이 네트를 몇 번이나 오갔는지 셀 수도 없었다. 두 선수의 숨소리가 코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긴장의 절정에서 한채린이 다음 샷을 준비하는 찰나의 순간 서연이 갑자기 손을 들어 타임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녀는 땀을 닦기 위해 벤치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벤치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코트를 가로질러 VIP석에 앉아있는 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불꽃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둔작겨. 그녀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경기는 잠시 멈추었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 막 코트 밖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중 8, 관중들의 웅성거림과 당황한 상대 선수의 표정을 뒤로 한 채 김서연은 코트를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선수용 벤치로 가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관중석 뒤편에 위치한 오직 소수의 VVIP 회원들만이 이용하는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방금 전에 굴욕적인 상황에 이성을 잃은 박태준이 분노를 사기기 위해 분명 그곳으로 갔을 터였다. 카메라와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는 남편의 성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라운지 안 박태준은 예상대로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크리스털 잿더리를 벽에 던져 박살내고 분에 못 이겨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런 그의 앞에 서연이 유령처럼 나타나자 그는 기가 막히다는 듯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뺨을 올려붙일 듯한 기세로 고함을 질렀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당장 가서 지라고.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에 찬 그의 고함보다 훨씬 조용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시끄러워요. 단 한마디였다. 박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USB를 보여주지도 법적인 절차를 운운하며 협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서버의 주인만이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디테일을 그의 귓가에 흘렸다. 금요일 오후 3시 K맨 제도에 70기 TV로 끝나는 계좌로 이체될 예정인 이카루스 자금 말이에요. 아주 대담한 계획이더군요. 하지만 당신의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불은 당신의 날개까지 모두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순간 라운지 안에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박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렸다. 불신경악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얼굴을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오만함과 통제력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온순하고 멍청한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심장 바로 옆에 숨어있던 가장 무서운 독사였다는 것을. 그는 짐승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다. 네가 어떻게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말했다. 경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유유히 라운지를 걸어 나갔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코트로 돌아왔다. 관중들은 웅성거렸고 심판은 그녀에게 경고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박태준이 유령 같은 얼굴로 관중석에 다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아내의 말이 허풍이 아님을 직감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자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해야 했다. 맹목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서연과 강지훈이 예측했던 그대로의 행동을 하고 말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수족이자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해결사였다. 그는 입을 가린 채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프로메테스 폐기해. 이카루스 당장 청산하고 지금 당장. 박태준은 알지 못했다. 그가 방금 스스로 덫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을. 강지훈은 과거 인맥을 통해 이미 금융범죄수사대에 익명의 제보를 해둔 상태였다. 수사대는 박태준의 계좌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불법 자금 이동에 명확한 지시가 없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태준의 이 다급한 전화 한 통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통화 내용은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었다. 그가 지금 당장 이라고 외치는 순간 도시 반대편의 수사팀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다. 박태준 자신의 편집증이 미끼가 되고 그 자신의 손이 방가쇠가 된 덫이 마침내 닫힌 것이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휴대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독수리가 착륙했다. 그는 작전 성공을 알리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매치 포인트를 위해 서브를 준비하는 서연을 향해 작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코트 위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서연은 남편의 무너진 얼굴을 보았다. 덫이 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긴 휴식과 알 수 없는 상황에 상대 선수 한채리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은 상태였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공을 하늘 높이 던져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의지를 담아 라켓을 휘둘렀다. 퍽!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공은 한 줄기 빛처럼 날아가 상대편 코트 구석에 그대로 꽂혔다. 완벽한 에이스였다. 게임 세트 매치. 관중석에서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코트 중앙에 우뚝 서서 자신이 이뤄낸 승리를 음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승리는 방금 코트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녀는 테니스 경기의 네트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네트를 스스로의 힘으로 뒤집어 엎은 것이었다. 층쿠 우승 트로피가 김서연의 손에 들려지기도 전이었다.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던 클럽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상식을 준비하던 관계자들 사이를 비집고 평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VIP석으로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다가왔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늑대들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박태준을 둘러쌌다. 화려한 토너먼트의 열기와 법 집행의 차가운 현실이 충돌하는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박태준에게 조용히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다. 방금 전까지 그를 숭배하고 부러워하던 상류층 인사들이 경악과 불신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 박태준은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조용히 연행되었다. 제국의 붕괴는 그렇게 허무하고 신속하며 잔인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뉴스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JK그룹 박태준 회장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집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향했다. 초기 언론의 서사는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서연을 비운의 아내, 남편의 범죄를 전혀 몰랐던 순진한 피해자로 규정했다. 기자들은 그녀의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밀며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을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모두가 그녀가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거나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그녀는 숨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상복 대신 그녀는 단정하고 전문적인 느낌의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담담했다. 그녀는 울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해온 성명서를 꺼내든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먼저 남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자신은 수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협조할 것이며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녀의 통제되고 위험 있는 모습은 대중과 언론을 매료시켰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서서히 그녀를 둘러싼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동정의 대상에서 미스터리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그녀는 전사처럼 싸웠다. 그녀는 날카롭고 냉철하기로 유명한 여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 조사실에서 그녀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가적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검사들이 프로메테우스 외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강의하는 교수처럼 박태준의 자금 흐름과 범죄 수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동시에 그녀는 박태준의 추악한 제국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자산을 공개하고 박태준의 범죄 수익에서 파생된 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재산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부패한 영향력과 더러운 돈의 흔적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도덕적이고 재정적인 독립선언이었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서연은 강지훈과 조용히 만났다. 그들은 언론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만났다. 승리의 축하는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려운 임무를 완수한 자들의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강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경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단순한 동맹 그 이상이었어요. 잊혀졌던 나 자신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죠. 그들의 대화는 짧았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로맨스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였고 그들의 유대는 사랑보다 깊고 단단한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야 했다. 헤어지기 전 그들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동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의의 표시였다. 몇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박태준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다. 세상의 관심도 새로운 자극적인 사건들로 옮겨간 지 오래였다. 서연은 마침내 완벽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박태준과의 기억이 가득한 거대한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짐을 꾸리고 있었다. 모든 가구가 빠져나간 텅 빈 거실에서 그녀는 일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통유리창 앞에 섰다. 하지만 창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그녀가 감옥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수인이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며 비상을 준비하는 자유인이었다. 거대한 제국은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자 비로소 새로운 삶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났다. 김서연은 더 이상 강남의 거대한 저택에 사는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흔적을 모두 정리하고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한적한 동네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베리타스 컨설팅, 베리타스 컨설팅. 진실이라는 뜻의 라틴어를 딴 이름이었다. 그녀의 회사는 거대 자본을 상대하지 않았다. 대신 법률이나 금융의 복잡한 벽 앞에서 좌절하는 소상공인이나 열정은 있지만 자본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재무 컨설팅을 제공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박태준의 서재처럼 화려하거나 위압적이지 않았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 깔끔한 책상, 그리고 그녀가 직접 고른 소박한 그림 한 점이 전부였지만 그 공간은 온전히 그녀의 의지와 능력으로 채워진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젊은 여성 클라이언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패션 브랜드를 갓 론칭한 꿈. 많은 창업가였다. 그녀는 복잡한 투자 제안서 앞에서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녀가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 조항을 보세요. 전환사채라는 조건은 지금 대표님의 상황에서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어요. 당장의 자금은 해결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읽어주는 것을 넘어 그 숫자들이 미래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지만 말투는 따뜻했다. 과거의 그녀가 오직 이기기 위한 분석을 했다면 지금의 그녀는 사람을 살리고 돕기 위한 분석을 하고 있었다. 젊은 창업가의 얼굴에 감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서연은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가끔 과거의 망령이 그녀를 찾아올 때도 있었다. 얼마 전 그녀는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 하나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수감 중인 박태준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기사에 첨부된 작은 사진 속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고 쇠약해진 늙은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서연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곳에는 어떤 증오나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비극의 끝을 확인하는 한때 분석가였던 사람의 무감각한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위협하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오만함의 말로라는 제목이 붙은 완벽하게 종결된 과거의 사건 파일일 뿐이었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관계들이 자리 잡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강지훈과의 우정이었다. 그들은 가끔씩 만나 함께 테니스를 쳤다. 더 이상 상류층들만의 폐쇄적인 클럽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립 코트에서였다. 그들의 랠리에는 더 이상 어떤 긴장감이나 전략도 없었다. 그저 경쾌한 공소리와 함께 웃고 땀 흘리는 평범한 친구들의 즐거운 시간만이 존재했다. 얼마 전에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저희 아카데미에 재능 있는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강지훈이 땀을 닦으며 넌지시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테니스 아카데미를 열었고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소식이네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의 우정은 그런 종류의 깊은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져 있었다. 어느 맑은 날 강지훈과의 약속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코트에 서연은 잠시 홀로 남았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이 코트 위를 황금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손안에 든 테니스공의 익숙한 감촉을 느꼈다. 과거 이 작은 공은 그녀에게 유일한 도피처였고 때로는 복수를 위한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 이 공은 그저 공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울 필요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하늘 높이 공을 던져 올렸다. 그녀의 온몸이 활처럼 유연하게 휘었다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며 라켓을 휘둘렀다. 퍽! 소리와 함께 공은 그 어떤 상대도 없는 텅 빈 코트를 향해 자유롭고 강하게 날아갔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서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힘과 의지를 확인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녀만의 축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규칙 안에서 남이 만들어 놓은 코트 위에서 경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오롯이 그녀 자신이 주인이 된 새로운 인생의 코트 위에 서 있었다. 서브는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경기는 그녀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다.